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생에 가장 행복해야 했던 날, 오히려 제 가슴을 가장 깊이 찔러버린 한 통의 전화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수철, 올해 64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은 결혼식이나 손주의 탄생 같은 순간을 말하시겠지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 제가 예상치 못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지금도 밤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족 앞에서 숨겨왔던 비밀이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제 마음도 설레고 벅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예식장 로비는 하얀 꽃 장식과 은은한 피아노 선율로 가득했지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웃음소리와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에 꽉 조여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제 아들 준호가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은 해냈구나. 그동안 부족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가슴을 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는 그 순간 낯선 번호가 뜬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 전화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이 제멋대로 떨리며 전화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이 제 귓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수철 씨 나야. 영자야.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들의 결혼식 축복의 자리. 그런데 청춘의 끝에서 놓아버렸던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그 순간 전화를 걸어온다면요. 예식장 로비는 하얗고 반짝이었습니다. 리본 매듭이 팽팽했고 아이보리 양초는 투명한 유리컵 안에서 작은 불꽃을 흔들었죠. 안에서 나는 하객 테이블을 확인하면서 저를 한번 짧게 노려봤습니다. 넥타이 좀 펴요 좀. 그 말투 그대로요. 저는 웃으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린 겁니다. 낯선 번호.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영자. 저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어지고 귀 안에서 심장 박동이 커졌습니다. 영자, 어떻게? 제 목소리는 쩔쩔맸습니다. 오늘 준호 결혼식이지? 어떻게 알았어?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그런데 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사회자의 말이 뭉개졌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 입장 안내 드립니다. 같은 소리들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저편 스냅 사진을 찍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얇은 손가락,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마다 왼손 검지로 렌즈 가장자리를 톡톡 치는 버릇. 어딘가 낯익은 버릇이었지요. 제 아버지가 별을 타작하기 전에 낱날을 손톱으로 콩콩 두드리던 버릇을 제가 물려받았고 준호도 가끔 하는 그 버릇. 수철 씨, 그 사진작가 이름이 민수야. 제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야. 로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영자,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내가 보낸 편지 돌아왔어. 수치인 불명 도장이 찍힌 채로 나 혼자 나왔어. 그녀의 숨소리는 지하 수로처럼 낮고 길었습니다. 오늘 그냥 축복만 하고 싶었는데 준호가 결혼하지? 그 아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다만 민수가 거기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떠난 자리에 혼자 남아 아이를 키워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내 아들의 결혼식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지가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영자가 우체국 앞에서 편지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군 제대 직후 전기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나 서울로 올라가. 거기서 간호조무사 자리 났대.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기다려. 나 돈 좀 모아서. 수철 씨, 기다리는 것도 체력이 있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3평짜리 옥탑방에서 몇 달을 살았습니다. 겨울밤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오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우리가 서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확대해서 들려주었죠. 젊음은 무모하게 크고 삶은 야박하게 작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동료가 손을 다친 사고가 있었고 저는 분임장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왜? 나 자신 없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체국으로 갔죠. 그 편지는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나였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우리였을까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편지는 결국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취인 불명. 그때 저는 이미 지방 현장으로 내려가 있었고 영자의 번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찾을 수 있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내 몫의 벌을 늦게라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전화 너머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입장.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낯선 남자로 보였습니다. 한 집에서 한밥을 먹고 툭하면 다퉜던 그 아이.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군요. 그때 민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손끝으로 톡톡 치고 고개를 약간 기울여 프레임을 잡는 그 모양새. 저는 제 피 속에 있는 습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저로, 저에게서 준호로, 그리고 또 어디론가 이어지는 그 버릇.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혈련은 습관처럼 새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손깍지 끼는 모양에서 오래된 가문 사진을 떠올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순서였습니다. 민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조금만 옆으로 서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님. 그는 모든 신랑 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 호칭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수철 씨,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 말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말든지. 영자야, 준호 결혼식이야. 여기서 말하면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묻는 거야. 너는 이번에도 도망칠 거니?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망. 그 말은 제 4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늘 한 발 늦게 사과했고 한 발 먼저 포기했습니다. 공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사랑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아내 선아가 제 곁에 와 낮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괜찮아. 여보 괜찮은 사람은 그런 얼굴 안 해요. 아내는 30년을 제 옆에서 살며 대충의 거짓과 얼버무림을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민수가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찰칵.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서로의 숨소리를 나눴다는 증거. 피로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3355 버터 향이 나는 빵과 연어 카나페를 집어들었습니다. 잔들이 가볍게 부딪혔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들이 허공에 떠올랐다 사라졌죠. 저는 복도 끝 남자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영자야, 민수는 나를 알고 있니? 아니, 그럼 왜 오늘 말하려는 거야? 말하려던 거 아니야. 그냥 사진을 보냈어. 오늘 민수가 가는 현장이라길래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길래. 민수가? 응.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대. 그 말이 귓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영자야, 그 아이.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데 왜 보고 싶다고? 사진작가니까. 사람 얼굴을 읽는 일이 직업이니까. 너의 얼굴을 직업처럼 보고 싶대. 감정 말고 거리 두고. 그게 그 애가 살아온 방식이거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다치면 기술을 앞세웁니다. 기술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민수는 아마 사진이라는 기술 뒤에 서서 세상을 읽어왔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무너지는 마음 대신 멀리서 선명해지는 프레임을 믿으며 그때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가족 사진 중에 한 컷만 더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손 좀 모아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조금만 더 가까이.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매가, 입꼬리가,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점이 제 어릴 적 사진 속 삼촌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제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함이 김민수입니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오래 보다 보면 느낌이 제일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느낌, 사람의 핏줄을 촉으로 더듬는 일. 저는 그게 오늘 버리자 구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들. 왜요, 아버지? 준호는 수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할 말이 있다. 수빈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대기실에 가 있을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너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내 행복을 해치면 안 된다. 아버지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한테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다. 오래전 얘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전화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단다. 내 또래쯤 되는.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사진을 찍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도망쳤다. 그 말은 흉터를 꺼내는 일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는 김민수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이 말하는 건 제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아버지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는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다만 식장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도 수빈이도 하객들도. 그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말로 사과하세요.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 말은 판결이었습니다. 동시에 자격증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시 살아도 좋다는 허락. 저는 흐릿한 불빛 아래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예식장의 조명이 따뜻한 오렌지색으로 변할 즈음 저는 호텔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가 혼자 앉아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는 반쯤 남은 아메리카노가 식어가고 있었죠. 민수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호칭 오늘은 그냥 아저씨라고 해줄래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저씨. 고맙다. 저는 오래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가 보내고 돌려받았던 편지, 비 오는 날 우체국 앞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도망. 아저씨는 한번 도망쳤다. 그래서 내가 겪었을 시간들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미안하다. 민수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사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은 진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 말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결혼식 사진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갔습니다. 준호와 수빈이 웃고 아내 선아가 눈가를 훔치는 사진, 그리고 제 얼굴. 저는 그 사진 속에 제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인지 멈추어 서는 사람인지. 아저씨,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천천히였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씩 넘기듯이요. 고맙다. 대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 그 프레임 구석에 저와 민수가 동시에 찍힌 한 컷이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운명처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선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망만 안 치면 돼요. 상처는 시간이, 진실은 사람이 고쳐요.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응, 고맙다. 살아줘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소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소나기가 그치고 난 뒤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40년의 편지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는 과거였고 벌이었고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과는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 늦었어도 그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사람은 도망꾼이 아닌 증인이 됩니다. 둘째, 가족은 혈연보다 선택이라는 것. 사진 속 프레임에 누가 들어오느냐는 피가 아니라 걸어 들어오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해야 할 날, 오래된 과거가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은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